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3, 4분기 현재 약 19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와 거의 맞먹는 그 수준이죠. 자영업자가 약 57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인데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자영업자의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재정경제부에서 공적 생활을 했고 또 퇴직 후에는 당국대학교에서 교편도 잠시 잡았던 이철환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개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세계 경제 사회는 트럼프가 이제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선거 기간 중에 보였던 미국 우선주의 경향은 집권 1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선거 공약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관세를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가히 관세 폭탄이라 할 정도로 높은 60%의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방지법, 소위 말하는 IRA법, 반도체법 이런 관련 법들을 폐기를 하고 자국 기업과 산업을 더 보호 육성하는 그러한 시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경제는 크게 출렁거렸죠. 트럼프의 대선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한 100선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선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108 정도로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트럼프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은 1,450원까지 가 있거든요. 원화 환율이 1,400을 넘어 1,450원까지 간 적은 1997년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외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지난 19일 날 12월 19일이죠. 일본이 금리를 사실은 그전만 해도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0.25%에서 0.50%로 인상이 예견이 되었습니다만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내지 내년에 물가 상승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시킨 것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이제는 정패라고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집권하는 그런 다수당이 됨에 따라서 트럼프가 더 강력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황금 시대를 열겠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데서 시작하겠다 발언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갖다가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관계의 어떤 폐기도 그대로 과감히 추진하는 그런 성향을 집권 1기에도 보였고 앞으로는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에 이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FTA죠. 그걸 탈퇴를 했고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를 했고 유네스코에서도 탈퇴를 했습니다. 모두
뭐 미국이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괜히 돈만 이 세금만 축내는 뭐 그러한 조치다 이래가지고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어떤 방위비 부담도 상당히 높였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탈퇴했던 그런 국제기구에 다시 재가입을 했거든요. 원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기구에서 다시 재탈퇴할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은 관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이다. 그런 표현을 했다시피 이 고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산업과 기업을 보호할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집권 1기 때에는 특정 물품과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관세를 매겼습니다만 앞으로 집권 2기에는 모든 국가와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관세를 부과할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규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동안 북미 FTA 그러니까 납타라고 했죠. 그걸 대체하는 게 USMCA라는 그런 이름을 바꾸어서 추진했던 북미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동맹국이지만은 침투날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에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 그런 경향은 훨씬 더 강해질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라서 중국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중국 위기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은 10%에 달하는 고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인 5% 성장도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유럽이라든지 주요 선진 국가들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왔습니다만은 중국은 그 기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금리도 인하를 하고 지급 준비율도 오히려 역으로 인하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그렇게 크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 12월 달 들어서도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동결을 해서 앞으로 트럼프 정책의 추이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초에는 다시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또 강력한 견제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수출이 더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도 거의 0%에 달하는 등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아마 구조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중국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갖다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하고 65세 인구의 비중도 14%를 넘어가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걸 갖다가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동부유 정책이 앞으로 투자를 제약하는 그런 또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있고요. 얼마 전에 험다 사태라든지 비구에 위한 청산 문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요 대도시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공실률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방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늘어난 그림자 금융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아마 그 부실 폭탄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그 일본이 지난 그 30년 동안 겪었던 잃어버린 30년 이런 게 중국에도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그 한 5%의 성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5% 성장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뭐 1%, 2%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그렇게 그 망가지는 게 결코 뭐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미국이 계속 건재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혁신, 자유주의 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창의성이라든지 과감한 그 인재 육성 이런 시책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이 어떤 정부 주도의 경제 역시 그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정말 과거보다는 많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어려워졌지만 역시 그런 그 혁신이라든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경쟁 체제 뭐 이런 경제 메커니즘이 좋은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결말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에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경쟁자가 기존의 패권국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기존 패권국이 무참하게 새로 나타난 경쟁자를 갖다가 그냥 짓밟는 그게 소위 뭐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앞으로 집권 2기에는 훨씬 더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의 성향이 아마 더 확산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정쟁을 필두로 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하는 뭐 그런 그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더 디카플링 전략도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그 견제 시책에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죠? 중국은 올해 관세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관세법의 주 내용은 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방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고관세를 맞대응을 하는 내용을 갖다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2월 달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중국은 히토류라든지 그다음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산업의 이런 그 원자재를 그 수출 금지함으로써 뭐 미국을 그 견제하는 이런 시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사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대대적으로 미국의 그 국채를 갖다가 매각함으로써 최고 보유치 때보다도 약 뭐 한 5,500억 달러를 갖다가 매각을 해서 지금은 뭐 한 7,7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국채 매각을 통해서도 전 미국에 보복하는 뭐 그런 그 시책도 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그 보복 조치는 역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간 그 수입이 3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도 거의 뭐 1조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수지 1조 달러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3천억 내지 5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관세로 맞대응하는 막 그런 전략은 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이 지금 그
경기가 하강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 수출 감소는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그 25%의 고관세를 친천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자 캐나다 수상이 바로 트럼프를 만나러 가지고 외교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 좀 이런 무마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을 볼 때에 역시 아직까지 미국은 그런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그 주름이 가는 건 당연하겠죠. 전체 세계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또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많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뭐 세계 대공황이 재유발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무역주의가 확산되면은 무역 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투자 규모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술의 어떤 확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거고 물가도 굉장히 그 상승 압력이 있죠, 그죠? 뭐 이런 걸 감안할 때에 무역 분쟁의 확산은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경제 분쟁이 좀 더 심화되면은 무역 분쟁으로까지 그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경제 사회에 부담이 되는 뭐 그런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과연 미국은 지난 100년간의 압도적 세계 패권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미국은 그런 그 혁신과 어떤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경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둔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경제의 약 25%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제 중국이 그 세계 경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그 경제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시 그 군사력도 아직은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하고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고 기축 언어인 영어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패권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2012년 이제 집권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조만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중국몽을 꾸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커졌고 또 이러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그 정책의 그 수단이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1대1로는 그 두 가지 그 프레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와 영향력을 갖다가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그 전략을 꾸고 있고 또 그 정치 외교 군사력을 그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그 정책 이념을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 그때는 중국의 정책 이념이랄 그 외교 그 이념이 도강량해 그 때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그 전략이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중국이 경제력이 커지자 유소작이 할 일은 하겠다. 중국도 이제 할 일은 하겠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좀 그 들어와서는 좀 더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분발유의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그러한 외교 이념을 갖다가 하면서 박시니카 이제 중국몽을 꿈꾸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 그 실현이 되기 어렵다는 게 지금 그 GDP 면에서는 아까 25% 17% 간격이 있습니다만 1인당 GDP를 그 보면은 미국이 약 8만 5천 달러의 1인당 GDP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약 1만 3천 달러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공헌도라든지 리더십을 보더라도 사실 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감당하면서 달러의 어떤 세계 경제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갖다가 원활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어떤 조공국 내지 속국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그 뿌리 깊은 중화사상 이런 게 젖어 있기 때문에 뭐 세계 리더로서는 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금융시장도 아직까지 실물 경제는 뭐 상당히 그 미국을 뭐 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금융시장은 아직도 후진국이라 할 정도로 마크되어 있는 뭐 그런 현실입니다. 신간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 전쟁의 미래를 지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개인적인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세계는 총성 없는 뭐 전쟁, 경제 전쟁의 어떤 그 소용돌이에 그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세계 경제 1, 2위를 그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갈수록 그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권 경쟁의 그 범주는 어떤 실물 경제를 그 넘어서서 이제는 금융이라든지 금융 패권 경쟁이라든지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우주 영역에까지 이제 그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의 어떤 그 경향은 앞으로 더 그 심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뭐 트럼프가 집권 2기로 들었으면서 뭐 이런 그 경향이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불확실한 그 세계 경제 상황을 좀 더 뭐랄까요, 좀 소개한다 할까, 뭐 그런 의도에서 뭐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책은 뭐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 국제 경제의 질서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패권 경쟁의 향방은 어떤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모습을 다루었고요. 나머지 2부에서 5부까지는 각각 무역 패권, 통합 패권, 기술 패권, 우수 패권에 대해서 강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내놓은 금년과 내년도의 한국 경제 그 성장 상황을 보면 말이죠. 금년도 2024년도에는 2.1 내지 2.2%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25년에는 올해보다 좀 못한 2%를 갖다가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망은 사실 최근의 어떤 그 경제 상황 국내에서 그 탄핵 정국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전망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그래도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2% 선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1%대의 성장으로 이렇게 둔화될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은 지난 그 1981년도 그때 이제 11.6 사태 그 이후로는 단 4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의 그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도 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그 저성장률을 보였고 코로나 팬데믹 그 사태가 있었던 그 2020년도에 그때는 마이너스 지난 그 IMF 위기 당시와처럼 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에 1.4%의 저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23년도 작년부터는 그 3년 연달아서 연속해서 1%대의 그 성장을 보이는 이런 그 국면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의 그 저성장을 감축하고 있는 의미는 1인당 그 4만 불 시대를 갖다가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온전한 선진 경제권으로 발돋움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1인당 GDP가 약 3만 4천 달러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가 13만 달러 이상에 가 있고 미국이 약 8만 5천 달러. 미국이나 이런 그 룩셈부르크는 물론 뭐 소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 8만 5천 불에 비하면은 많은 차이가 있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적어도 프랑스나 영국 이런 그 선진 경제권으로 그 가기 위해서는 4만 불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그 수준으로 떨어질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그 하고자 하는 기본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론 전반적인 그 실업률은 조금 그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때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뭐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또 고령자들, 은퇴한 뭐 60대 이런 그 고령자들이 아주 그 사회적 일자리,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청년들 경우를 보면은 비경제 활동자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 하는 계층이 전체가 한 235만 명 됩니다만 그중에서 청년층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이 42만 명 정도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그런 계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수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25%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굉장히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 3, 4분기 현재 약 19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와 거의 맞먹는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GDP 거의 100% 규모로 가계부채가 커져 있고 자영업자가 약 57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인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그 자영업자의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유동성을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보호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인 그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책의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가 지금 1% 수준에서 비교적 그런 대로 안정이 돼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도 엄습해올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향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 여건을 보면은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이 더 이렇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그 악영향은 과거보다도 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의 그 탄핵 정국을 거쳤고 그리고 2017년도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탄핵 정국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2004년도와 2017년도의 경제 그 상황을 보면은 2004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반도체 경기가 그 사이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쉽게
그 탄핵 정국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또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특히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오래 끌면은 우리 신용 등급에 악영을 미칠 수 있고 강등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은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4년을 집권하면서 세계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편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가 약 510억 달러, 세계 8입니다. 물론 중국 멕시코가 큰 편이지만은 우리나라도 510억 달러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도 굉장히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IRA법하고 반도체법 이런 거를 갖다 폐기를 할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런 산업에 주름이 갈 우리가 크고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나라 방위비도 굉장히 좀 높일 걸로 이렇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타결된 2026년도의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액이 1조 약 5천억 원이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이걸 거의 10배까지 올려가지고 100억 불 그러니까 약 14조 5천억 달러까지 높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것은 실물 경제의 영향도 물론 크지만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집권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환율이 1,450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50원을 넘은 거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처음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결정할 때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금리를 가장 어떤 중요한 잣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1.5%포인트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는 4.25에서 4.50%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3%의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유입시키고 투자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해도 이 미국 금리가 오히려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칫하면은 미국의 자금들이 오히려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제 심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주름을 가져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제1, 2위의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1, 2위 대외 또 그래 파트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우리나라 수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약간 미국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취할 경우 과거 중국이 취한 한한령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복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중국은
자원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인데 자원을 통해서 보복을 취할 그럴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패권 다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과 한국은 어떤 그 기술, 특히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는 기회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 온전한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그 중진국으로 롤백 하느냐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 있는데, 불확실한 대내의 여건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의 기술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혁신해서 창의력을 가진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많이 육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경제사회 시스템을 기존의 어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그러한 구조에서 앞으로는 수평적이고 협동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외교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한 그런 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의 흐름은 어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돈의 속성이라는 것은 고수익과 고금리를 찾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좀 더 안전자산, 그러니까 달러나 금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근데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미국을 앞으로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백악관에 암호화폐 전담 보좌관직을 신설할 예정이고 이미 보좌관도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리위원회 SEC라고 그러죠. 위원장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폴 애키슨 지난번에 SEC 위원이 된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이미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개당 한 7만 달러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10만 달러를 넘어서 거의 11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아직도 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마약, 테러 자금으로 검은 돈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 페드 의장께서 미국이 암호화폐 내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표명함에 따라서 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9만 달러를 조금 넘는 그런까지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암호화폐 투자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년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구입을 해서 5년 동안에 약 100만 개를 갖다가 구입 비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지금 비트코인이 개수가 2,100만 개인데 100만 개는 전체의 5%가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거의 50만 달러까지 가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롬 파울 같은 이런 전통 통화론자 중앙은행의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인 속내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그동안에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랄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반에만 해도 미국의 그 반도체 제조 능력이 세계 전체의 한 37%까지를 차지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12%까지로 추락을 했습니다. 12%도 미국 자국 기업만의 비중만을 보면은 10%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군사용이라든지 우주 항공용 등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복구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의 이제 수단이 말씀드린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칩스법이죠. 그게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고 또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이 반도체로 인해서 그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그 생산 거점이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그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약 90%, 메모리 반도체의 약 75%가 동아시아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반도체 공급에 애로를 느꼈는데요. 2021년도군요.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그 인공지능 기술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통제를 위한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그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아직까지 20% 미만에 있고 특히 첨단 공정인 20나노 이하의 그런 첨단 기술 면에서는 거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5G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 것을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폐지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트럼프는 앞으로 집권하면은 바로 반도체법을 그 폐기를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법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국외 기업에 주는 그런 그 보조금 이런 걸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법을 갖다가 폐기를 하고 대신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 뭐 그런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동맹국가의 클러스터 중심에서 오로지 자국 기업 위주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육성하겠다, 뭐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그 겹쳐가지고 매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국내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그 효자 노릇을 했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12월 달에. 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하던 HBM 그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SK라든지 삼성이 어느 정도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력 품목인 D램 가격이 지금 앞으로 하강 국면에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그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기존의 범용 그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면은 공정이 28 나노 그 이상인 그런 그 반도체를 좀,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그 반도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이 저가공세로 그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 우리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입하는 그 원자재 웨이퍼의 가격이 환율 상승을 인해 가지고 그 원가가 그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그 수지 타산에 좀 더 주름이 가겠죠. 게다가 최근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그 만들려고 했던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 특별법의 주 내용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내용하고 또 주 52시간 근무를 갖다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의 경우 더 큰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HBM 면에서 사실 조금 등한시해가지고 조금 그 열세에 있는 게 실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에 그 납품할 5세대 HBM의 그 양산 공급이 내년으로 뭐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수지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다른 SK는 그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금을 그 지급받았는데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 뭐 26%가 감액된 수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64억 불 정도를 받을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뭐 47억 5천만 달러, 약 그 7조 원 정도만 받는 걸로 이렇게 그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 그 경영 지표들도 보면 굉장히 부진한데 뭐 한때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상은 거의 반토막을 나가지고 뭐 5만 전자로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악재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강력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그 사실은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그 수출과 제조업 부가가치 약 20%를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죠. 근데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메모리 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산업은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수지면 쪽에서 보면은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 산업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은 기업과 정부가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반도체 굴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수지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구조를 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 경쟁의 한창인 HBM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좀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 분야죠. 이 분야와 2나노 이하의 어떤 미세 공정,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 부문, 그리고 패키징 마지막 조립 단계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뭐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갖다가 좀 더 적극 육성을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을 빼가는 그런 조치에도 좀 적극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구책들이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 또한 이런 기업들을 적극 지금 세계가 다 보면은 정부들이 이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가치도 크고 또 다른 연관 산업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한시바삐 지원책을 갖다가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메모리가 잘 나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이 이 전자제품과 반도체 왕국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었죠. 그때 일본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비중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반도체 왕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국은 표현하기를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면서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1986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일본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를 좀 더 많이 사달라. 점유 비중을 좀 더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였죠. 이런 반도체 협정은 이후에도 한 두세 번도 이렇게 맺어짐에 따라서 1990년도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의 기업 퇴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96년도에 이제 타결이 다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어떤 힘 기울기 경쟁 내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일본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이 다시 어느 정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점차 쇠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은 거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덕을 본 나라가 대만과 한국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삼성 반도체는 2002년도부터는 인텔에 이어서 세계 제2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인텔을 능가하는 그런 그 반도체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인텔과 그 1, 2를 갖다가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 설계 부문, 즉 팹리스라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은 대만과 한국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이쪽 분야는 역시 일본과 네덜란드가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HBM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겹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킨 그러한 그 메모리 그 제품입니다. 이 HBM은 2013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삼성전자가 HBM 2세대를 개발했죠. 2013년도에는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HBM 그 3세대를 개발을 하면서 확실한 그 HBM ESS의 그 기술 우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3세대 HBM이 용량이 너무 크고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를 수요할 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시장이 크지 않다는 그런 판단 아래 더 이상 HBM 기술을 그 개발을 가지고 좀 그 등한시한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2년도에 4세대 그 HBM이 그 개발되면서부터는 그때 이제 그 챗GPT 이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시를 하면서 HBM에 대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5세대 HBM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이 수요를 갖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를 SK 하이닉스가 그 공급을 또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그 영업 수지 면에서 오히려 삼성을 뛰어넘는 실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패권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이 지구상에서 패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도 이런 그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형성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선두주자들이 풍요를 누리고 또 세계사를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주 강국들이 우주 대항해를 갖다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대륙이자 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선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주의 어떤 자원도 채굴을 하고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우주 대항해는 과거의 대항해 때보다도 훨씬 더 그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인류의 운명은 무주공산인 우주 영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우주 강국만이 새로운 그 기회를 획득을 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런 그 산업이죠. 지금까지의 그 우주 개발은 주로 패권 국가들의 국력 과시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주 자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그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런 그 우주 개발에 많이 진입을 함으로써 우주의 상업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런 그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주 산업은 그 수학과 물리학 등 이런 기초 학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생명공학, 그리고 전기 통신 산업, 그리고 기계 산업 등 주요한 산업들과의 그 산업 연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그 나타내는 주요한 예가 개발한 누리호의 부품이 약 37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 자동차의 부품은 약 2만 개이고, 그리고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약 2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누리호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그 부품 수가 37만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우주 산업의 연관 효과가, 산업 효과가 큰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은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주 그 산업의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30년경에는 약 1조 달러,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7천억 달러입니다만은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규모, 더욱이 그 2040년경에 가면은 약 10조 내지 더 크게 보는 그런 전망 기관에서는 27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된 우주공간, 우주군의 창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2019년 12월 그때 그 트럼프 정권 말기 시절입니다. 미국은 우주군을 새로 창설을 했는데요. 공군에서 우주군을 독립을 시켜서 제6군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이 3군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5개의 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주군을 제6군으로 이렇게 새로 창설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 분야에서 그 우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그 사실이 될 겁니다. 이는 또 그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 안보 위협을 차단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부과된 겁니다. 근데 그 2022년 말에는 우리나라 오산기지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부에도 한국에서도 우주군을 갖다가 새로 창설을 했죠. 이는 이제 그 북한의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한국 오산기지에도 미 우주군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주군을 창설을 하자 그 이후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그 우주 강국들도 연이어서 우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군의 어떤 중요성을 간파를 하고 2022년 말에 합동참모본부에 군사 우주과를 새로 신설을 하고 공군 우주 관련 조직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공군 우주 작전 대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과 호주 등 주요한 국가와 우주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만 2030년도에는 우주작전사령부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첨예하게 경쟁을 했죠. 이는 우주 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더 우월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전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경쟁의 대상은 넓은 우주 공간 중에서도 지구와 가까운 달에 이제
치중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미국이 아폴로 13호를 쏘아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걸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었죠. 사실 1957년도에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갖다가 발사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듬해인 1958년에 나사를 이제 발족을 시켰습니다. 나사를 통해서 우주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나사에 무제한의 그 예산을 투입을 했죠. 가장 나사가 어떤 그 황금기에는 미국 연방 예산의 약 4%가 나사에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나사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우주 개발에서 소련을 능가하는 그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소련이 그 붕괴한 이후에는 미국도 소련 못지않게 굉장히 좀 지쳤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좀 많이 쇠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우리 경쟁만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우주 개발에 좀 협력을 하자. 그래서 같이 ISS, 국제 우주 정거장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그 협력 시대를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만은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이 우주 굴기를 내세우고 또 우주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또다시 중국과 어떤 그 제2의 우주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 우주 굴기 이제 전략을 한번 이래 들여다보면은 중국은 무엇보다도 달 탐사에서 커다란 그 업적을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도 장어 4호를 통해서 그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달의 앞면에는 그 뒷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표현하기를 그 달의 앞면에는 성조기가 나부끼고 달 뒷면에는 중국의 오성 홍기가 나부끼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우주 정거장 그 사업에도 공을 들여가지고 2022년도에 탱궁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그 설치를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그 가지고 있었던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30년경에는 폐기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그 우주 정거장 탱궁만이 그 남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그 2030년까지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 13호처럼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30년대에는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갖다가 달에 완공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제4대 우주 강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14년도에 망갈리안이라는 탐사선을 그 화성에 쏘아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럽 많이 그동안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그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찬드리안 3호를 달의 남극 지역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사실 러시아도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는 과업을 인도와 경쟁을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실패하고 인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달의 뒷면은 중국, 달 남극에는 인도,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됨으로써 인도도 이제 세계 우주 4대 강국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현주소와 미래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 우주개발 능력의 실상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올린 저 천리안 위성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한 그런 그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강국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요체는 발사체입니다. 근데 발사체 개발에서는 아직까지 좀 능력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2년도 6월 21일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을 한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한 그런 그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누리호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2022년 8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된 지 한 2개월 후에 달 탐사선인 그 다누리호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누리를 그 발사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누리호로 그 발사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그 우주선인 그 스페이스X의 그 우주선인 펠컨 9에 의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누리호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리호 후속 사업으로 2032년도까지 약 2조 원을 더 들여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은 2032년 말에는 달에 탐사선을 갖다가 발사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그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기술의 그 상용화와 우주 산업 그 생태계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주 인프라가 좀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아직 그 우주 개발 예산이 미국 나사의 약 2%, 그리고 일본의 20% 정도에 불과한 그런 그 실정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그 먹거리 산업으로 그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우주 개발 추진 체계를 과감하게 민간 주도로 그 미국처럼 스페이스X나 이런 그 민간 주도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우주 개발 관련 인재를 갖다가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혁신적인 그 스타트업 발굴에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스페이스X가 지금 세계 최대의 그 우주 개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 개발 스타트업을 적극 구성을 해 나가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라든지 또 통신, 반도체 이런 그 우주 항공을 뒷받침하는 관련 산업은 그런대로 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산업들을 항공 우주 기술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유의 어떤 할 수 있다 정신, 끈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은 그 우주 개발 산업에도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우주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 2020년도에는 1%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한 2040년도에는 적어도 10%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 경제 그 사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우리가 그 염원하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